국민 라디오 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진행하다 보면은 경찰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례한가, 국민들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들에게도 함부로 반말하고 욕을 예사처럼 하고 말이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도대체 저런 망난 짓을 왜 할까? 일제경찰이 이렇게 시민 백성들에게 무례했으니까 그 후신 한국경찰이 아직도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마침 오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에서는 친일 경찰에 대해서 해부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한용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 경찰이랑 친하십니까? 즉 경찰서 자주 가거나 뭐 체포되거나 뭐 이랬냐 이거죠. 경찰서 출입하신 분 중에 좋은 일로 가시면 거의 없지요. 그렇죠. 별로 네, 없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한 2박 3일 구류 살을 때 경찰서를 통해서 갔었고. 네. 그래서 2박 3일 살았고. 네. 자세한 내막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범죄는 아니었겠죠. 네. 그와 유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재작년이 됐군요. 재작년에는 이제 제가 벌금형을 막기 위해서 조사를 경찰에서 받았죠. 그래서 참 안 좋은 기억이 있네요. 뭐 이거 외야 우리가 또 많죠. 거리에서 네. 많았겠고. 그래도 지금 일반 경찰들은 그렇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그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들은 우리가 옛날에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민중의 몽둥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네. 그만큼 개판이었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민주주의가 전진되면서 그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경찰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잖아요. 옛날처럼. 네네네. 우리만 하더라도 순사온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벌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민생에 대해서는 경찰관들도 많이 교육을 받거나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선에서 일반적인 그 운용이 아니라 정치와 결합될 때서 경찰이죠. 예. 바로 그때 권력의 개로서의 경찰이라는 게 문제가 가장 권력의 개로서의 그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예. 이런 대민 업무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예. 저는 일선의 경찰들은 대부분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옛날보다 많이 친절해졌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네. 이제 계속 그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한국 경찰을 계속 어둡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권력과 결합된 형태의 경찰과 그 경찰 엘리트들이죠. 그 위해서 경찰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자의 개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들. 그러한 시스템이야말로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 경찰의 원형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조든 예. 사람이든. 이게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예. 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황의 충견, 친일 경찰, 그리고 이들의 현재 오늘 1편이군요. 네. 네.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하려다가 요즘 이렇게 친일파 후손들이나 친일 옹호 세력들이나 이들이 이제 온갖 다양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구구단체들. 네. 다양한 방법에서 친일 문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너무 구태의연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해서 다양한 방식에서 유연하게 네.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친일 경찰 완전 정복 편으로 좀 설정했어요. 친일 경찰 완전 정복. 예.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길게 하겠다 이런 뜻이고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아, 예, 예. 그래서 세 차례 하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호흡을 좀 길게. 예. 그러니까 도대체 친일 경찰이 뭐냐는 구조적인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누가 나쁘다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사법경찰, 경제경찰 다양한 경찰 부서가 있었단 말이죠. 네. 우리가 고등교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는 게 경찰 일제 시기에 경찰이 뭐냐는 경찰의 제도와 역사를 한번 하자 이번에. 그러고 보니까 전 고등계 경찰이라고 하는데 고등계가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고등고시 붙은 경찰인지 고등학교 출신의 경찰인지. 그러게요. 예. 예. 보자. 예. 한 번은 역사, 한 번은 인물, 한 번은 인물과 해방 이후 이들의 행적 이렇게. 예, 해방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친일파 이렇게 여명의 눈동자라는 옛날 드라마 예,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예,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박근영 씨가 분한 친일 경찰. 네. 이 사람이 해방이 됐는데도 다시 경찰에 복귀한 걸 보고 주인공 박상원 씨가 울부짖으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냐 하면서 네. 나니까 절규를 여기 있지죠. 예, 예, 그래서 친일파의 대표적인 존재들일 텐데 해방 후에 이들에 대한 처벌 요구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 해방 후에 친일파 처벌할 때 가장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가장 맨 선두에 있는 게 악질 경찰들이죠. 또 네. 제일 먼저 도망쳤던 게 이 친일 경찰들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대민 접촉이 제일 많잖아요. 네네. 군수 만날 수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 그렇죠.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 많지 않고 장교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이야말로 가장 일반 민중들이 접촉할 수 있는 식민지 권력이었다는 것이죠. 네. 예, 두 번째로 잘 알다시피 이들의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민간 통제의 최일선이고 모든 생활 영역을 감시했는데 네. 예, 이 부분에서 그럼 생활 영역 감시할 때 면장도 있고 반상회 할 때 반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히 경찰이 입에 오른다는 것은 바로 제국의 폭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조죠. 폭력기구이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일본 제국주의 겉으로는 뭐죠? 한마디로 하면 식민지를 만든 이유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네. 또 효율적인 수탈이 아닙니까? 네. 수탈이지 이게 무슨 자선사바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저항했을 것이고. 예, 예, 예. 이럴 때 뭡니까? 억압적인 행정 조치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죠. 네. 그러면 뭡니까? 직접적인 무력을까지 불사한다 할 때 바로 이 민간 무력, 폭력의 첫 번째 기구가 바로 경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군은 그렇죠. 좀 비상시에만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 역대 일본 조선 총독들이 오면 꼭 이런 말을 했어요. 본관은 통치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씁니다. 내 말에서 통치의 효율화라는 것은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겠단 말이죠. 네. 근데 통치의 안정화라는 것은 뭡니까? 반항하면 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살벌한 얘기네요. 예, 그래서 바로 이 통치의 효율화와 안정화는 수탈과 억압의 또 다른 지배자적 표현이고, 네. 바로 이때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대와 함께 제국의 폭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해방후에도 가장 큰 원성이 높았던 그 조직이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친일 인명사전에는 그 친일 경찰이 몇 명이 수록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총 수록 인원이 4,389명입니다. 네네. 네, 근데 참고로 군인과 같이 한번 비교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친일 군인은 장교를 중심으로 해서 약 227명입니다. 네. 그러면 수록 인원 가운데 5%예요. 예. 친일 경찰은 799명, 오, 18%입니다. 3배 이상이 많네요. 예. 예. 이 둘을 합치면 예. 거의 23%가 되죠. 네. 이 정도로 뭐냐면 그만큼 경찰들이 친일파에서 가장 중요한 부류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 친일 경찰의 수록 경찰이 많았을 텐데. 예. 36년 동안요. 예. 일제 시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친일 경찰의 수록 기준, 친일 경찰로 분류한 기준은 뭔가요? 예. 우리가 경찰에 했던 저거 자체는 자랑스러운 이력은 아니고 어쨌든 부역 행위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부역 행위하고 친일 행위는 좀 구분하잖아요. 부역을 할 때는 일제 때 6.25 때도 부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생계형 부역을 빼고 적어도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돼. 네네. 때로는 법적 책임까지 불사해야 될 부류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인명사실에 수록된 기준은 첫 번째가 뭐냐면 경부 이상의 경찰 간부로 재직한 자입니다. 경부 계급이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총경 바로 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군요. 예, 총경 그럼 경감 정도. 그렇게 되죠. 예. 경감. 자. 그러니까 그 군대 계급으로 보는 영관급.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고등경찰 및
검열 업무 담당자. 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등경찰 나오는데 좀 특이한 게 검열이라는 게 나오죠. 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가 그 친일 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이었어요. 네.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1번 경부 이상은 직급 당연범이죠. 직급. 네. 어느 계급 이상이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고등경찰 및 검열 업무는 직무 당연직입니다. 네. 업무 자체가 고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네. 그다음에 친일 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병 보존이나 밀정들 가운데 악질들이죠. 악질들. 예. 예. 이건 그렇군요. 행위범이죠. 그렇군요. 예. 아, 직급, 직무, 행위법이 세 가지에서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계급도 헷갈리시겠지만, 예. 경찰이야말로 네네. 일반인들이 좀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직접 설명부터 좀. 예,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 번 바뀌었지만, 네. 예, 최종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네. 일단 고등관 인사할 때 우리가 재는 게 경시예요. 네. 경시라면 잘 모르면 우리가 5급 공무원 있죠. 사무관에 네네. 해당한다. 행정고시를, 그러니까 고시를 붙으면은. 붙고 3년이 지나서 3년이 됐을 때. 임명되는 것. 네. 그러니까 군수급이죠. 네. 예, 그 군수가 바로 고등관입니다. 네. 꽤 높네요. 예, 그러니까 경시가 이제 고등관에 해당한다. 네. 행정관료에서는. 그다음에 그 밑이 경부입니다. 네. 경부가 있고 경부 밑에는 경부 후보자가 있겠죠. 네. 이걸 경부보라고 해요. 네네. 그다음에 그 밑이 순사부장. 네. 순사부장은 대체로 보면 일선 파출소 소장. 예. 그러니까 경찰서가 아니라 네. 이렇게 됩니다. 아까 경시 있죠. 예. 경시는 도경찰국 과장급. 그렇군요. 예, 도경찰에. 그러면 보통 경찰서장급은 뭘까요? 경부보 정도 되나요? 경시도 일선 경찰이 나오죠. 경부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렇군요. 네. 경시가 돼야 경찰서장 되고 그것이 도경찰국장급으로. 그렇군요. 경찰서장은 일선에는 없잖아요. 네. 파출소가 일선에 있죠. 그럼 보통 경찰서의 간부급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경부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시, 경부, 경부보, 그다음 순사부장. 네. 그 밑에 이제 일반 우리 순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순사보예요. 근데 그 밑에는 이제 고원인데 이게는 이제 일반 고용되는 사람들이니까. 보조원 이런 예.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꾸로 하면 순사보, 순사부장, 경부보, 경부, 경시로 올라간다. 근데 경부 이상이 당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의 경우는 이제 고등관 재직자를 직위 예. 당연범으로 보았다고 하는데, 예. 근데 경찰은 왜 고등관이 아닌 경부부터? 예, 신임명사전에 낮췄나 이거죠. 네네네. 왜 낮췄는지. 예, 이건 실제 이제 이런 데서 역사는 규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역사적 현실을 봤을 때 경시는 사실상 조선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제 35년 동안에 조선인 경시는 한 15명에서 20명 사이예요. 와, 그럼 2, 3년에 한 명씩밖에 없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건 뭐죠? 도지사 숫자예요, 그죠? 역시. 숫자로만 비교하자면. 예, 내선일체라고 홀만 좋았지만. 걔는 걔예요. 예. 걔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경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꿈꾸는 자리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조선의 경찰들이 실제 진급할 수 있는 목표는 경부예요. 음. 그것도 경부는 바로 알다시피 일선 수사 책임자입니다. 네. 우리 뻑하면 드라마에도 경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김두한도 보면은. 예, 마로과 경부. 마로과 경부도 있고 네. 또 뭐냐 그 유명한 미화 경부. 미화 경부. 예, 이렇게 되죠. 예. 예. 그래서 된다 말이에요. 그 미화 경부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죠. 예. 김두한이 파묻었다 그랬나요? 미화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미화나 김두한이가 나중에 죽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까? 예. 네.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야, 그러면 뭐냐? 그 왜 낮게 해줬느냐 이 문제예요. 왜 출시를 안 시켜줬느냐? 네네. 경찰은 특수 업무입니다. 경찰은 특수 업무다. 두 가지예요. 하나 일본인이 본질은 뭐냐? 일본인이 조선인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민족 차별 의식이 있는 겁니다. 친일파에 대해서도. 네.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들이 경시가 되게 되면 최고 간부 아닙니까? 사실상은 조선인으로서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수많은 대충 뭐냐 도보안과장을 가요. 이 경부에서 네. 예외적으로 승진하게 되면 경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일본에서는 이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놈의 경시가 되면 밑에 일본인 경찰을 부르게 되고 이 경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일본인보다 한 직급 낮춰놔야 돼요. 각시탈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경시로 진급한 그 조선인 경찰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충성심을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도보안과장 가면요. 보안 비급치 비밀 취급. 비밀 자료 인가 자료가 나오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만약 변제해서 독립운동가와 연결돼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는 묻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가급적 안 시켰다. 두 번째로는 일본인이 동등하다면 일본인이 먼저 승진하면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경부로부터 한다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경부가 결국은 그 경찰의 꽃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꽃인데 새송이에요. 아, 그래요? 예, 세 가지 종류 유형이 있어요. 네. 어떤 유형인가요? 예. 뭐 예쁜 꽃들은 아닌데. 예. 이 첫 번째 유형은 1세대예요. 네. 세대로 나누자면 1세대인데 중복형.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구한말부터 네, 네, 일제 초기에 활동하면서 승진했던 부류예요. 그러니 전문적인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충성심을. 그렇죠. 예. 예. 그 뭐냐 구한말부터 했으니까. 네. 근데 제2유형은 직업형이라고 또는 전문가형. 이게 경찰 실제 이건 1930년대에 이제 고등경찰 출신들인 게 돼요. 네네. 세 번째는 엘리트형입니다. 아하. 뭐냐면 골시 같은 거 붙어서 경찰 들어오는 케이스. 그렇군요. 예.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뭐는 우리가 대학원 수준 하는데 대학원에서도 안 하죠, 이런 거는. 아유,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고요. 예, 예. 무척 지금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이번 기회에 경찰 한번 정리해보자. 네네네. 우리 아까 1세대 충복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이렇게 돼요. 우리 알다시피 1910년 전후,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기 전후한 시기에 네. 순사보조원, 네.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 보조원이죠. 네. 또는 헌병 보조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이들이 뭐냐, 어병 탄압 같은데 앞잡이 하던 놈들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네. 이들이 뭐냐면 조선 총독과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네. 대체 이들이 1920년대가 되면 경부보 또는 경부, 심지어는 경시까지 승진하는 부류가 나와요. 아. 그런데 재밌는 게 쭉 추적해 보면 경부잖아요. 네. 그 경시에 올리죠. 네. 왜 경시가 많지 않냐면 경시하더라도 별로 이력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바로 그 사표를 내더라고요. 오. 다시 말하면 예편하는 과정에서 승진시켜준다고나 할까.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대체로 뭐냐면 도경찰국 보안과장을 시켜줘요. 네. 보안과장 시켜주지만 바로 사표 수리가 돼요. 그러니까 올려주더라도 결국 안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들이 그냥은 안 자릅니다. 아. 그래서 만약 이들이 일선에 뭐냐면 그 군수 한다든지 아니면 도이사관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 돼서 나아가서는 참여관까지 올라가는 놈도 있어요. 참여관이라면 예. 도지사 바로 밑에. 아. 부지사 정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밥을 먹긴 해주겠는데 핵심 부처 전문성이 있는 핵심 부처에는 너희를 쓸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경찰은 얘기군요. 워낙 네. 보안 사항들이 많죠. 네. 그 경찰을 동원하니까. 예. 그래서 전문성보다는 일제에 대한 충성도가 인정이 돼서. 예. 그럼 제2 유형인 전문가형은 어떻습니까? 얘들은 이제 경찰학교 출신들이에요. 일제 강점기. 네네. 일본이 만든 경찰학교 출신들인데 네. 대체로 뭐냐면 이 뚜렷하게 말이 진출하는 게 1930년대예요. 네. 근데 대체로 이제 인명사에 실린 부류들은 특히 또 일반 경찰서 경보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네. 이 고등계 쉽게 공안 계통이죠. 검사로 치면. 아, 고등계가 그러니까 공안. 그렇죠. 아주 공안부서라는 공안이죠. 쉽게 겁니까? 말하면 우리가 검찰이나 이런 데도 출세하려면 공안 검사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건 권력의 개가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체제수호라 이런 말에 국민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지키잖아요. 때문에. 네네. 이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등계 형사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뭡니까 30년대 후반쯤 되면 순사부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경부로 승진하는데 이들이야말로 경찰 프로들이죠. 아. 경찰 일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바로 이들이 뭐냐 가장 노하우가 많겠죠. 네. 이게 해방 이후에 미군정에서 그대로 등용되고 이승만 때 채용돼서 오늘날 한국 경찰의 아버지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근데 당연히 우리가 문제 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경찰이 노덕술 이런 것들. 직계 조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특히 공항 경찰에. 예, 뭐 이제 공안 경찰도 하지 못하 적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상 탄압과 정치 경제의 중심이 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마 다음번에 다룰 때 네. 바로 이때 활동했던 고등계 출신들이 해방 후에 이 미군정 박정희 이승만 때 어떤 악역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찰대학 출신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경찰학교. 그러는데. 예, 예. 그런데 세 번째, 그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한다면 엘리트형이라 그러는데. 예.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아예 경찰이지만 경찰의 관료로 들어오는 겁니다. 경찰 조직에. 아, 경찰 출신이 원래 경찰이 아닌데. 이게 예를 들면 행정고시 출신이라고. 행시 출신. 예, 쉽게 말해. 일제시대는 고등문관 시험이잖아요. 네. 이걸 붙게 되면 바로 이제 3년 뒤면
고등관 15가 돼서 3년 뒤면 고등관이 되잖아요. 네. 이때 자기 담당 분야를 경찰 업무로 투신하는 경우예요. 투신. 또는 뭐냐, 아예 고등문관 시험을 안 보고 네.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 있잖아요. 학력이나.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바로 경찰에 투신한 케이스죠. 이들의 경우에는 몇 사람을 빼면 대부분이 뭐냐. 해방 이후에는 이들은 엘리트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행정 고급 관료라든지 네. 또는 정치계 또는 사법, 변호사 이런 게 있죠.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해방 후에는 더 이상 경찰로 존재하지는 않고 그 정관계로 하긴 그때 뭐 수요가 많았을 테니까. 예, 고등계는 쓰도록 하지만 이들은 네. 뭐냐 고등계 수준이 아니라 전문 대학을 출신이잖아요. 네, 네, 네. 이들이 바로 한국의 파워 엘리트 관료가 네.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각계로 진출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해방이 이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좀. 예, 해방의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이제 나중 사실 오늘 다 다루기보다 3회 때 다룰 거예요. 네, 네, 예, 천천히. 하는데 뭐 예.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할 때 책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아까 순사 보존이나 네. 이건 행위범들 그다음에 뭐냐면 그 고등계만 얘기하지만 이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들은 대충 30년대에 고등문관 시험을 봐요. 네. 이제 그 일제 때 공부를 한 거죠. 예. 예. 나라가 없는 시대에 공부한 거예요. 고등문관, 예. 그 고시를 봤다는 얘기군요. 예. 근데 이 30년대 이들 많이 경찰을 뽑는 이유가 네. 문관 시험에도 조선을 많이 뽑지만 전시 총동원제 만주사변 그때 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통제를 강화하고 전시 체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도화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이 바로 엘리트들, 지식 엘리트들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뭐냐, 이때 뭐냐, 이 엘리트들은 뭐냐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자비 자식이 많아요. 아, 예, 예. 공부에 전념해야 되니까. 대학을 그냥 머리만 좋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이들은 한마디 얘기하면 자산계층 출신이니까 생계형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죠? 이들은 뭐죠? 스스로 선택해서 엘리트로서 뭐죠? 바로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찰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와서 바로 또 상승하려는 그룹들이죠. 그렇군요. 뭐 지금의 고시가 행시 출신이나 예. 사시 출신이랑 다를 바 없는 예. 그런 그 위치에서 시작을 예, 했다는 그래서 얘기군요. 이 세 번째 부류는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지만 네. 오히려 역사 책임이 더 클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경찰들인데 또 추가돼야 될 부류가 있어요. 아, 이 세 부류 말고 또가 있다는 예, 얘기입니까? 아까 잠깐 얘기 나죠. 안 나오군요. 만주 지역에 있는 경찰. 아, 맞다. 중국에서 중국인들 일본 제국의 영토잖아요. 다스릴 예, 때 예. 사실 그 이의제식으로 예. 조선인들을 약간 좀 잘 대우해주면서 조선인들을 통해서 중국인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고 했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만주 있어요. 지역에 네. 조선인 경찰들을 많이 심어놨다는 얘기군요. 네, 여기가 꽤 많더라고요. 네. 지금 막 밖에 학생들이 막 개나 왔나 봐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쪽으로 문희정 안 아나운서가 보겠습니다. 안내하고 예. 있군요. 예. 예. 자, 여기도 완전 직급이 있어요. 경자. 네. 만주국에서는 그 경부가 경자예요. 경부를 경좌라 그러고. 예, 예. 그다 고등경찰. 네. 7년이가 뚜렷한 일방자. 이것은 똑같은 기준이에요. 네. 그런데 기준이 똑같지만 내용은 많이 달라져요. 네. 왜 그러냐면 만주 지역의 특수성이 또 반영이 됩니다. 음흠. 그래서 여기서 경자들도 있지만 행위범이 많아요. 행위범. 그다음에 직무범이 많아요. 직무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항일 무장투쟁 지역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뭐죠? 이쪽에서는 일반 민생 치안이 아니라 항일 세력에 대한 조사, 밀정 투입, 네. 그다음에 특무기관, 네. 특별 임무를 받는 기관이죠. 공작기관들이죠. 네. 활용. 그다음에 경찰이 무장 토벌대를 운영합니다. 여기 총도 싸워요, 경찰들이. 전투 경찰. 그렇죠. 예. 네. 이른바 무장 토벌대. 그다음에 국경 경비를 합니다, 이들이. 네. 이쪽 파출소들은요. 돌담집에 기관총 놓고 경비하는 거예요. 동안과 압록과 압니다. 중무장을 했네요. 예. 나름. 네. 예. 그다음에 항일 독립군을 이른바 토벌한다 해서 뭐죠? 군경 군사 작전을 같이 하죠. 네. 이런 군사와 특무 기능이 겸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찰 조직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시하자면 만주국 보안국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뭐 특무처가 있어요. 네. 특무처에서는 비밀 경찰 조직인데 이게 이제 일본어로 치면 뭐죠? 고등특무예요. 음흠. 예. 또는 뭐냐면 항일 경찰 토벌대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항일시를 아예 직접 총으로 쏴 죽이는 임무죠. 오. 예. 그때 조직되는 거죠. 네. 39년부터 40년 사이에 2년 동안 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네. 또는 특무경찰 토벌대는 좀 더 36년부터 45년까지 계속하는데 그건 침투, 잠입, 예. 함까지 하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상경비대. 네. 주로 강의예요.
받았거든요. 아하. 강에서 이제 하는 것들. 근데 삼림경찰대 네. 그 밀림에서 경찰하지만 네. 밀림에 독립군이 많잖아요. 빨치산. 네. 그다음에 국경경찰대 아시겠죠? 네. 또는 밀정경찰, 뭐 철로경찰, 철도에도 하여튼 네네. 습격하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이 다양한 경찰들이 다 특무를 했어요. 특별 임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최악실들만 뽑았어요. 아하. 그럼 만주에도 조선인들이 많았고 예. 또 항일투쟁도 활발했으니까 예. 조선인 친일파들도 당연히 많았겠네요. 예. 해방 직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 갔다 온 놈 치고 박사 아닌 놈 없고 아. 예, 만주 갔다 오면 독립군 아닌 놈 없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하. 그만큼 신분 세탁을. 예. 근데 예. 사실은 만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망명가들이 보면서 만주에 대한 고토의식이 생깁니다. 이거 바로 고구려의 땅이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가서 직접 가면서 실감하게 되죠. 그렇겠죠. 가면 뭐 장수왕릉도 보고 예. 광개토대왕릉도 네. 보고. 그래서 한편으로 그래서 이 만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국인에게서는 고토의식, 한국인의 어떤 대륙의식의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맞냐 틀리냐는 나중에 문제고 역사의식의 사실에서. 두 번째는 얘가 망명지이자 제2의 항일 투쟁지지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냐면 식민지 조선에서 못 살아서 쫓겨났던 분들의 이주지입니다. 네. 우리가 만주이민이죠. 네. 안수기 소설 북한도처럼. 또 한편으로 뭐냐 조선에서 너무 통제가 심하게 사회소수가 젊은 청년들이 만주기 만들어진 이후에 네.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뭐 독립운동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친일하러 온 게 아니라 좀 느슨하잖아요. 만주가. 새로운 출세의 땅, 네. 기회의 땅으로서. 예. 흔히 있답니다. 네. 그다음에 뭐냐 만주국이 만들어지니까 출세를 노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와요. 네. 그 만주에 특히 만주국이 만들어지면 만주국 관료로 진출한 사람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만주는 동양의 서부라 불렸죠. 우리 영화 놈놈놈 아, 네네네. 그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 예. 예, 아직. 그러니까 만주는 단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만주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주국으로 간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만주국에서 출세하려는 것은 만주의 항일 세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토벌하거나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겠죠. 아니면 네. 만주의 조선인 이민자들을 통제하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만주는 의외로 독립운동가만의 고향이 아니라 또 친일파들의 또 하나의 활동 지역이었다. 그렇군요. 예. 서부에 비견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네, 예. 네. 그럼 뭐 지금 갈 길이 좀 멉니다. 네, 예. 만주국 제도가- 소속의 경찰 외에도 별도의 경찰 조직이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소속 만주국은 말고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잖아요. 형식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겠죠. 뭐냐면 그 일본의 레일 전쟁 이후에 요동반도에다가 조차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관동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관동국. 아하. 이 산하 군대가 관동군이 돼요. 아. 그 관동군이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관동이라는 것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해관, 네. 산해관의 동쪽이다. 그래서 네, 그렇죠. 관동이라고 잘하세요. 그러겠죠. 네. 거기서 특히 여동반도 일대. 네. 네. 일본이 얻었던 것. 이 초기에는 관동국이 있었잖아요. 관동국. 여기에 네. 일찍부터 있었던 조선인 경찰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만주국에도 그때 만주국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 네. 예, 중국 땅 일대. 그럼 일본 외무성에서 외무성이 파견하거나 일본 영사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영사관 있으면 지역에도 분관이 있겠죠. 네네. 이 속에 소속된 영사관 경찰들 그렇군요. 중에 조선인 경찰들이 있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조선총독부가 만주에 파견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다양한 특무로. 예. 출신 성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찰들이 이제 쭉 37년까지 활동합니다. 네. 그러다 37년 12월 달에 만주에서 치해법권 철폐가 됩니다. 일본에. 그래서 만주국 경찰로 편입돼요. 아예 그 유령 국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위성 네. 국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모두 만주국 경찰로 편입을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지금 보면 그건 복잡하지만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고등계 그런 얘기 많이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이 고등계라는 건 뭡니까? 예, 고등어도 아니고. 그러게요. 예, 고등학교 출신도 아니고. 예.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도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이건 고등계라는 것은 이 1971년에 설치돼요. 1911년. 네. 예, 1911년.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게 그렇다 얘기지. 그 전에 업무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존속했던 일본의 비밀 정치 경찰이죠. 네. 쉽게 말하면 KGB 같은 거라고 보면 경찰의 KGB. 아. 좀 그렇습니다. 하면. 경찰계의 국정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데 일본의 경우에는 특별 고등 경찰이라 그래요. 네. 조선총독부 산하 경찰은 특별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고등경과. 음.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는 특별 고등과가 설치가 되고, 조선에서는 그냥 고등과예요. 특고.
예. 네. 일본에서는 특고라 부르고 네. 조선에서는 그보다 하나 좀 낮춰서 고등 이렇게 부릅니다. 하여튼 차별 내선일체라고 하면서 예. 진짜 참 예. 차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네요. 예, 이게 실시되는 건 원래 이제 기원은 1906년에,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조약 늑약이죠. 그리고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헌병경찰제도를 이때부터 사실상 실시해요. 아하. 왜냐하면 의병토벌할 때 경찰들이 나갑니다. 헌병과 함께. 그래서 그러니까 헌병경찰제라는 건 10년이 유예됐다고만 보면 안 되고 이미 그저 운용되던 것이 제도화됐다 이렇게 돼요. 예. 이때 뭐냐면 요때 뭐냐면 이 경무총감부라고 있어요. 통감부 산하에. 네. 이 경무총감부가 경찰 여기 기밀과가 있어. 네. 기밀과에 첩보계하고 고등경찰계 두 개가 있었어요. 예. 바로 이 고등경찰계가 뭐냐면 1911년에 뭐냐면 고등과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첩보계와 고등경찰계. 첩보계는 뭐 수집을 하는 걸, 정보를 수집하는 걸 거고, 네. 고등경찰은 실천을 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쭉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서 11년에는 아예 고등과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이렇게, 계속 이따가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우리가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네.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때 고등경찰이 안 사라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임무가 뭐냐?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독립운동가도 하니까. 네. 일본의 천황제, 특히 일본의 천황제를 부정하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혹시 보여주시면. 자,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겠습니까? 고등경찰의 입문은 하는 데가 있죠. 자, 밑에 있나요? 예, 표 위에 있죠. 아, 표 위에? 예, 예. 아, 예. 밑에 아닙니까? 위에. 예,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예. 제가 못 찾았어요, 지금. 예, 고등경찰의 임무는 네. 일본의 천황제를 부정하고 네. 식민지 통치를 저해하는 사상, 정치활동,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제 감시하고 네. 특히 독립운동가를 적발 단속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지역적인 조선이나 해외나 해외 거주 조선이나 유학생까지 했죠. 네. 그 이때 특히 제보하면 고문하면 아주 끔찍했죠. 자, 근데요. 예. 독립운동을 다룬 드라마나 일제시대 보면 이제 헌병경찰이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헌병들이 다 했나? 뭐 이렇게 탄압을 예. 이렇게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 헌병경찰이라는 말도 있었고, 3.1운동 후에는 보통경찰제로 바뀌었다는데, 이것도 예, 좀 혼란이 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자는 네네. 것인데, 1905년 러일 전쟁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후 때부터 뭐냐면, 일본 헌병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군사 시설도 이용하고 주차하잖아요. 네. 이때 뭐냐면 일본 헌병들이 뭐냐면 고등경찰 업무하고 보통경찰 업무를 담당했어요. 이 헌병들이. 헌병들이 군인이 담당할 수는 없으니까. 아. 군인께도 군인경찰이 헌병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고등경찰하고 보통경찰 임무를 다 담당한 거예요. 아하. 예, 이게 하긴 우리 초대 조선 총독이 데라우치가 저 육군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 그게 헌병사령관 했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뭐냐, 아예 뭐냐면 경찰을, 1907년에 의병이 커지는 게 정미의병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예 경찰과, 한국과 일본의 경찰을 일원화시켜버립니다. 네. 대한제국의 경찰도 일본 경찰에 흡수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헌병을 계속 늘리게 돼서 뭐냐면 이 헌병들이 경찰을 장악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뭐냐면 조선 총독과 만들어지면서 바로 경찰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장악했던 단계에서 네. 1910년에 이제 병합이 되니까, 강제 병합이 되니까 11년에 총독부 직제를 개편하면서 네. 아예 뭐냐면 헌병이 뭐냐면 이제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자면 헌병대장이 경찰서장을 겸하는 거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정말 병영 국가를 건설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조직은 두 개인데 네. 다 겸임은 헌병이 하는 거예요. 예, 지휘관들은.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로 헌병경찰제도. 네. 그러니까 헌병들이 뭐죠? 민간인들에서 사찰하고 잡아갈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인이 통제하는 거죠. 군인이 통제. 그러고서 이제 3.1운동을 맞이하고서는 예. 약간 기만적으로. 예, 보통경찰제도 가죠. 네. 말이 보통경찰이지만 해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이 보통경찰을 하게 되면서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3.1운동 때 우리 헌병들이 하기 너무 무서웠지? 우리 이제 소프트하게 할게? 보통경찰제로 한다. 민간인은 민간경찰이 한다. 있잖아요. 옷만 갈아입힌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정확히 보시죠. 그리고 다 예편에서 헌병경찰들이 보통경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할 때 바로 헌병보조원들이 순사보조원으로 바뀌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격식을 중요하는 시하는 기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질은 같은데. 헌병보조 조산모사죠. 네. 헌병보조의 순사보조로 바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따로 또 헌병은 또 따로 헌병 보존이 있게 되지만 경력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경찰이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 헌병 보존 제도 자체가 이건 이완용이 만들었다 그래, 제안했다 그래요. 예, 역시 여기서 나오는 이완용. 예. 이건 뭐 제가 직접 원자료 확인하지 않고 이제 다른 논문을 봤었는데, 네. 이 어병이 일어났잖아요. 1907년 정미어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미어병이 일어나니까, 네. 그 군인들이 많이 가담했죠.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완용 꾀를 냈다는 거예요. 이때 많이 군인들이 전부 다 해산돼서 직업이 없지 않느냐. 네. 이들을 헌병 보존으로 채용하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한 거고. 일제 창조하고 이들이 또 톱을 할 수 있죠. 이른바. 야, 정말 창조 경제를. 예? 야, 창조한 말이 이렇게 나쁘게 쓰일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대단한.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런 것은 헌병 보존 제도가 아까 조사모사에도 그 참문이 있다. 네. 예,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경찰제, 그러니까 예. 민간인은 헌병이 아니라 일반 경찰이 담당하는 건데 본질은 똑같았다. 옷만 갈아입혔다. 예, 그러면서 보통 경찰제 하에서는 바로 이 헌병 경찰들이 옷을 바꿔 입는 거죠. 그러면 인원도 정해지고. 예, 그 밑에 제가 3.1운동으로 하고 쭉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그건 이제 많이 다 아실 테니까. 네, 이 부분의 핵심을 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되겠나요? 예. 예,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이겁니까? 예. 보통 경찰제 하에 2만 명 이르는 경찰관은 전체 식민지 관리 10만 명, 예. 예, 면리원 포함해서 2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경찰이 식민지배 기간 내내 중심적으로 수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꾸 경찰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유라이트 주장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계속 충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930, 전체 관리 가운데 20%가 경찰이었다는 건 네.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네. 네, 그래서 폭력적인 것이었던 것이고. 근데 사실 보게 되면 네.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많으면 조선 경찰들이 또 대우를 많이 받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항상 이제 걔는 걔입니다. 예. 그러니까 걔가 이제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미친 듯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토사구팽 당하기도 한데, 이 보게 되면, 경무국이라고 있어요. 조선 총독국 경무국이 쉽게 말하면 경찰청. 네네. 쉽게 말하면 내부부 경찰 조직이죠. 네네네. 여기에 보게 되면, 직급별로 또 민족별로 경찰 구성을 1920년. 네. 3.1운동 직후에 보자면, 네. 이 경무국이 이제 제일 높아요. 네. 여기에 국무국이 그 국장과 사무관이 일본인이 3명이에요. 근데 조선은 1명밖에 없어요. 제일 높은 직급에. 그것도 사무관에만 1명. 예, 그렇죠. 예. 국장, 예, 경찰청장은 일본인. 네. 예.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경무과에는 아예 그 일본인이 네. 14명인데 14명이고. 조선인은 1명도 한 명도 없고. 네. 고등경찰관 몇 명이 있죠. 특사니까. 네. 왜냐면 사냥개니까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본인이 16명인데 조선인이 7명. 네. 고등경찰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조선인. 그렇군요. 네. 그다음 기타 보안관에 있는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위생관나. 예. 이런 점에서 보자면 알겠지만 한데 이거조차도 1930년대 들어가게 되면 네. 10년 뒤에는 조선에 1명도 없어요. 경무국에는. 그래요. 예. 경무과 소속에는 특히 경무과 소속은 계속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핵심 요직은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사냥개 역할을. 그치 사냥개로서만 부리는 데만 네. 주로 배신다. 고등경찰이라든지. 그렇군요. 예. 너무 전문가 예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예.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검열관은 참 뭐죠? 예, 아까 우리가 검열에 종사한 자가 나왔잖아요. 네네. 검열도 경찰 업무예요. 예. 이미 1920년에 이제 형식적인 고등경찰과를 폐지해요. 네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도서과를 만들어요. 도서과. 예. 도서과라는 게 출판 도서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네네. 많이 당했잖아요, 80년대. 많이 당했네요. 예. 그래서 이 도서과에 있는데, 이 도서과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에요. 야. 이외에 부서가 몇 번 바뀌긴 했지만, 쉽게 말하면, 조선 내에서의 모든 출판물과 영화 있죠. 네. 또는 음반, 네. 그림,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출판, 발행, 발매, 반포에 대한 총괄 관장하는데 네. 이 검열은 뭐죠? 머리 나쁘면 못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말 알아야 되잖아요. 네. 따라서 뭐냐면 이게 전문가로서 조선인 검찰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이게 좀 낮은 수준이 들어왔는데 1930년 정도 되게 되면 뭐죠? 이제는 전문학교나 대학교 경성제국대학 출신들도 들어와요. 이 성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식민지에서 출세하려면은 예.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을 텐데 예. 이 경찰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매력 있는 직업이 될 수 있겠네요. 출세를 했어요. 특히 네, 이 속에서도 험한 고등과보다는 네. 검열 같은 건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죠. 네, 그러니까 네. 엘리트 형입니다. 아, 고급 직종이겠군요. 한마디로 무슨 전문가겠어요? 사상 전문가. 사상 통제 전문가입니다. 예. 이 무슨 사상 통제 전문가. 예. 공안 경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뭐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되냐 안 되냐 검토해주는 전문가형 경찰. 아니 지금이랑 비교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고등경찰과 도서계 3.1운동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고 경무국 고등경찰과 도서계 20년부터 25년 경무국 도서과 1926년부터 43년까지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늘어났어요. 네. 가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1920년에 도서과가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이때는 조선인 직원이 4명이었어요. 네. 근데 28명이 6명. 네네. 30년 7명까지 됩니다. 오. 그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대체로 5, 6명으로 조정되지만 여기는 뭐냐 주로 이제 경찰 쪽 전문적 경찰에서 온 실무형 그다음 또 하나는 지식인 전문가 양자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언어라는 게 묘해서 그 뉘앙스까지 판단하려면은 본투박이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네. 아무리 일본인이 조선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우리나라 말에. 그렇죠.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고. 네네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별로 잘 모르고 있는데 이들이 무슨 전문가돼요. 항상 우리도 알겠죠. 국가보안법 같은 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촉탁 직접 사냥을 담당한 고등경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게 이 검열관들이겠군요. 물셀망 없이. 아이고. 예.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이게 잘 모르는 게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제 경찰도 중요해요. 에? 경제 경찰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전시총동원 체제기에 들어가면 경제 경찰도 중요해요. 전시총동원 체제기. 예. 이게 언제? 이게 중일전쟁 뭐 그때.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일제식민 시대도 크게 딱 두 시기로 나눈다 할 때는 전쟁하던 시기와 전쟁하지 않던 시기. 쉽게 말하면 계엄령하와 계엄령 아닌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1930 물론 그전에도 계속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네네. 전시총동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선에 적용한 것이 중일전쟁이 37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법을 만들어서 38년에 조선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38년부터 전시총동원 체제예요. 하긴 2차 세계대전 그 진주만의 폭격, 예. 진주만 습격부터 이제 태평양 전쟁은 발발했지만 그 전에 이미 중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그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한 번에 섞어갖고 네. 전쟁기라고 이렇게 역사를 분류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자, 이 전시 체제기에는 역시 경찰이 온갖 대민 통제를 했겠네요. 그렇죠. 군인들은 다 밖에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굉장히 경찰 업무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늘어나는데 뭐냐면 이 전시 체제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죠? 요즘 뭐죠? 비상시국이잖아요. 네. 그럼 온갖 것 다 개입해야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경찰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반상회 같은 것들.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행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반상회에 대해서 체크합니다. 제대로 몰래 숨고 들어가서 첩보도 하고 네. 불락지 시켜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전시 강제동원 아시잖아요. 징병, 징령 같은 거. 네네네. 인력 동원할 때 이 경찰이 동원돼요. 공권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역에 있는 일반 민간 면사무소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경찰에 오는 겁니다. 같이. 대단한 예, 권력이었겠네요. 그래서 노동력과 군사 동원 이것만이겠어요. 또 물자를 동원한다. 우리가 공출 같은 거 할 때도 경찰이 칼 차고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각종 시국 행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경찰들이 또 동원 책임을 맡습니다. 또 치안을 맡고. 그다음에 친일 단체나 그다음에 전시 총동원 단체들 있잖아요. 이거 할 때도 이 경찰들이 가서 또 단체 가입을 강요한다든지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자나 생활 같은 거 통제한다든지. 네. 심지어 상식이면 강제할 때도 이 공권력에서는 이 경찰 조직 같이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은 전부 다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경찰 때문에 또는 이 공권력 때문에 짜증이 난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가 군인 되겠다고 만주로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의 군인. 그렇죠. 군인이의 헌병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헌병보다는 진짜 장교가 더 좋죠. 그렇죠. 네. 한마디 얘기하면 경찰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처음 시작할 때도 왜 해방 직후에 경찰만 하면 이를 갈았냐. 바로 이 전시 총동원 체제기에 이 경찰들이 가장 대면 수탈과 폭력성에 앞장선 거죠. 마치 모세혈관처럼 예. 촉수를 곳곳에 뻗어갖고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예. 강제로 징용, 예. 끌어가고 또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를 갈았겠군요. 예. 근데 사실 전시체제기가 되면 정신적 제도적 통제 외에도 물자 통제가 강하죠. 네. 왜냐하면 전쟁에 다 물자를 동원해야 되니까 네. 공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감춰놔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시가 되면 뭐냐면 가격 통제합니다. 그럼 뭐죠? 그다음에 배급제 실시하잖아요. 네네, 그럼 배급. 어떻게 해요? 암 시장이 발달하겠죠. 예.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조선인들 같은 경우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물자 수탈에 대해서 도망을 가거나, 아예 못 살겠다. 네. 또는 암거래 하겠죠. 네. 원래 쌀이 필요하다 이제 하면 쌀을 팔고 그죠. 그러니까 공출에 쌀을 안 보내고 감춰놨다가 네. 이제 암거래 하기도 하고 또는 숨겨놓기도 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하는 속에서 소극적이지. 그다음에 뭐죠? 태업 같은 거 할까요? 군수공장에 가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일제의 전쟁 수행에 방해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걸 타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게 경제경찰이에요. 경제경찰을 이때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경제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체제와 결합된 경찰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암거래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단속하는 나라죠.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조선들이 잡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38년도부터 45년 사이에 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냐면 전시 경제 사범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당연하시겠죠. 우리 6.25 때 생각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떡고물까지 쥐어짜겠다는 예. 그런 게 경제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예, 그럼 경제경찰의 역할은 얼마나 잡아들였냐를 보면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전시 경제 사범의 경우에 39년에는 위반 건수가 2만 1,000건 정도 돼요. 네. 2만 1,000건. 그 위반자 수는 한 2만 1,20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1년 뒤에는 네. 1940년이 되면 네. 아까 위반 건수가 2만 1,000여 건인데 7만 1,000건 가까이 돼요. 아. 세 배로 대폭 늘어나네요. 예. 네. 위반자 수는 2만 한 1,200명에서 네. 8만 1,700, 800명 정도. 모두 야. 그것도 또 1년 뒤에 41년대 되면 위반 건수가 7만 9,330명 네네. 건. 그다음에 위반자 수는 9만 2,099명, 2,100명 정도. 9만 2년 사이에 4배 이상. 예.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조선인들이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그 저항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소극적이야. 여기에 대해서 보자 그만큼 또 통제가 강화됐다 얘기죠. 네.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해방 후에 우리 10월 대구 항쟁이나 10월 사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때 미군 하에서 배급제하고 통제경제 했잖아요. 아. 그때 친일 경찰들이 다시 부활해서 대민 통제하잖아요. 옛날에 하던 식으로. 예, 바로 이 경험이 그대로 그래서 재현된 거죠. 그래서 그 민중들이 그렇게 분노했는 거군요. 그렇죠. 이유 있는 분노였군요. 예, 그렇죠. 예, 그 와중에 네. 박정희 다카기 마사오의 형도. 형 박상이 네. 죽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네. 그다음에 또 사법 경찰이라고 있어요. 네. 전에 국회의장 하던 사람이 아버지가 사법 경찰이에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네, 사전에 빠졌으니까. 아. 네, 그리고 뭐 또 우리가 또 불필요하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군요. 네. 사법 경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법률적 집행을 하는 경찰이에요. 네. 예를 들면 검사 역할 비슷하다. 검찰 보조 역할이나. 네네.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를 고등계 잡아들이잖아요. 네. 그럼 고등계를 잡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대해서 사법적 문서를 쓰고 사법적으로 이관시켜야 돼요. 검찰청에. 네. 이것을 담당하는 게 사법경찰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논쟁할 때 사법경찰도 넣어야 되냐 안 되냐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넓히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법경찰의 경우도 단순한 기능공적인 기능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뭐냐. 고등계의 보조 역할이고 검찰의 보조 역할이 하는 점에서 사법경찰 같은 존재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친일경찰의 그 계보라고나 할까요? 행정이라고나 할까요? 조직체계라나 할까요? 그런 얘기. 구조 공부하신 거죠. 예, 구조를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인물편으로. 예, 좀 이제 흥미진진하게. 그렇습니다. 다름과 닮음님, 그렇죠. 총경 미치면 경정 아닌가요? 의경, 순경, 경장, 경사, 경의, 경감, 경정. 그 다음에 총경 이렇게 되니까. 네. 아이고, 예. 예, 그러니까 경부는 지금의 경정에 예, 그렇죠. 해당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라디오 100년 전쟁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